자, 이번 차시는 인공지능의 2차 시에 해당합니다. 자, 지난 1차 시에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인공지능의 개요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게임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게임 트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 2차 시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첫 번째가 기계학습에 대한 것입니다.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 다음에 기계학습에는 어떻게 분류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기계학습을 배우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배웁니다. 퍼셉트론, 뉴런, 이러한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계학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기계학습은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머신러닝. 즉, 컴퓨터가 데이터로부터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추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기술을 기계학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데이터, 즉 학습 데이터죠. 학습 데이터로부터 학습이 된 지식, 즉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로부터 얻은 지식을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습 데이터는 뭐냐? 학습을 할 때 사용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라고 한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학습 데이터에서 뽑아낸 지식이 바로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바로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데이터에서 지식을 추출하는 알고리즘. 다시 말해서 학습 데이터에서 모델을 추출해주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학습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학습 알고리즘은 학습 데이터의 어떤 형태, 종류,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다양한 학습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계학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 데이터에서 모델을 추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서 모델을 추출할 때 이때 이용하는 것이 바로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모델이 추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응용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응용 시스템 안에는 앞에서 추출된 이 모델이 인공 시스템 안에 들어가겠죠. 이 안에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실 데이터가 들어오면 학습을 해서 만든 지식이 들어있는 인공지능의 응용 시스템을 통해서 여기서 해답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가를 예측하는 그러한 인공지능 응용 시스템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과거에 발생했던 그런 주가의 변동, 이런 모든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주가의 어떠한 모델을 추출합니다. 즉 주가의 변동에 해당하는 그 모델을 추출해요. 그래서 그 모델을 주가 인공지능 응용 시스템 안에다가 탑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의 실 데이터, 주식의 거래가에 대한 실 데이터를 인공지능 응용 시스템에다 집어넣으면 예측이 가능한 그러한 주가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인공지능 안에 이 인공지능의 응용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모델은 우리가 수시로 그러니까 교체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쉽게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러한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가, 기계학습의 분류를 배워보겠습니다. 기계학습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도학습, 두 번째가 비지도학습, 세 번째가 반지도학습, 네 번째가 강화학습,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입력이 주어지고 출력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학습 데이터의 구성 자체가 입력과 출력이 하나의 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 사이의 일반적인 그러한 관계를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지도학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미지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 이미지는 바로 입력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미지가 비행기냐, 고양이냐, 이러한 것을 분류하도록 할 때 그때 출력물로서 비행기에 해당하는 이미지, 자동차에 해당하는 이미지, 이러한 이미지를 출력물로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된 그러한 이미지가 이 중에 출력물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탐색하게끔 해서 어떠한 학습을 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를 지도학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에서는 학습 데이터가 입력과 출력의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입출력 사이에 일반적인 그러한 관계를 학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지도학습입니다. 비지도학습은 학습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어떠한 패턴을 발견하는 그러한 학습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학습 데이터가 입력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도학습에서는 입력과 출력으로 하나의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비지도학습에서는 입력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미지를 보면 이미지의 유사도를 보고 유사한 것들을 집단으로 묶도록 하는 그러한 학습을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큰 이미지에서 이 지금 동그라미 이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집단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 요 세 개를 묶어서 이렇게 하나의 또 집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집단으로 묶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학습 데이터 안에 내재되어 있는 패턴을 발견하는 학습, 이것을 비지도 학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반지도 학습이 되겠습니다. 반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의 중간에 위치한 그러한 학습법입니다. 이 경우는 지도 학습을 위한 학습 데이터가 부족할 때 이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화 학습이 되겠습니다. 강화, 즉 특정한 그러한 그 환경에서 행동과 이에 대한 보상의 경험을 통해서 보상이 최대가 되도록 그러니까 상황별로 취할 행동을 결정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학습은 게임이라든가 또는 금융공학 또는 자동 제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전략을 수립한다거나 아니면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러한 학습법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계학습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계학습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응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분류할 때 이용을 합니다. 분류. 즉, 데이터들을 정해진 그러한 몇 개의 부류로 대응을 시킬 때, 즉 분류할 때 이용을 합니다. 첫 번째 사례가 어떠한 이미지를 주고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분류하도록 이렇게 학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지도학습에서 입력과 출력 하나의 쌍을 주고 그리고 이미지를 분류하는 그러한 기계학습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회기 쪽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어제까지의 주가를 바탕으로 오늘의 주가를 예측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주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력값이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함수를 찾는 그런 지도학습 문제가 바로 회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값이 실수인 함수를 찾는 그러한 분야의 기계학습이 응용이 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클러스터링, 군집화죠. 군집화. 즉 데이터들을 유사성에 따라서 일정한 군집으로 구분하는 그러한 군집화의 기계학습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신경세포인데, 신경세포가 동작하는 방식을 모방해서 만든 수학 계산식이다. 인공신경망은 수학 계산식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경망이라고도 합니다. 신경망. 자, 그러면 이제 신경세포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 이 그림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 자, 신경세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두뇌를 이루는 세포다. 두뇌를 이루는 세포다. 인간의 두뇌에는 약 8.6 곱하기 10의 10승계 정도의 신경세포가 존재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 이러한 신경세포들은 말 그대로 연결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결을 통해서. 그래서 이 뉴런, 이 신경세포에 각각의 끝으로 입력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입력 데이터가. 이게 바로 뉴런입니다. 들어와서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는, 인간의 두뇌에는 약 8.6 곱하기 10의 10승계 정도의 그러한 신경세포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경세포를 이제는 사람의 신경세포를 이제 인공지능화 시켜주려면 인공지능화 시켜주는 이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모델, 즉 신경세포를 네트워크 형태의 계산 모델로 표현한 것, 이게 바로 퍼셉트론입니다.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수만 가지의 뉴런, 즉 신경세포를 네트워크 형태의 계산 모델로 표현한 것이 바로 퍼셉트론이다.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 퍼셉트론의 모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처음에 입력이 들어옵니다. 입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가, 처음에 들어온 것이 입력 신호입니다. 입력 신호. 여기 보면 X1부터 XN까지 N개의 입력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때 1이라고 하는 그 값이 들어옵니다. 이때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가중치 W0, 여기 지금 그러니까 W0가 있습니다. 요 1이라고 하는 것은 가중치 W0, 제로하고 곱해져서 편차항을 만들 때 이용하는 것이 바로 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차항 W0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입력 신호에다가 추가로 1이라고 하는 것을 더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입력 신호가 있고 그 다음 단계에 가중치를 주어집니다. 이 가중치의 수치값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가 들어오고 가중치를 주고 입력 신호와 가중치를 1대1로 대응을 시켜서 그것을 곱합니다. 곱해가지고 그것을 더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1 곱하기 가중치 W1, X2
곱하기 W2 쭉 해서 xn 곱하기 wn까지 가죠. 그리고 나서 1 곱하기 w0 요거 그러면 이게 w0가 되죠. w0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썸이죠. 썸 S죠. 여기에 입력과 가중치의 합성 이게 바로 요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입력과 가중치의 합성이 나옵니다. 합성. 이 합성된 것을 가지고 이제는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활성화 함수, 이 함수를 거치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 그러니까 활성화 함수가 하는 역할은 뭐냐? 함수가 하는 것은 정해진 그 값의 범위로 출력값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 S가 0보다 적으면 0, S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 이러한 수치값으로 출력값을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계단함수이면서 활성화 함수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세포를 네트워크 형태의 계산 모델로 표현한 것이고, 이 퍼셉트론에는 입력 신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중치를 주어지고 입력과 가중치의 합성을 하고 그것을 바로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정해진 값의 범위로 출력값을 조정해서 출력을 시키는 그러한 계산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퍼셉트론을 한번 보시면 퍼셉트론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따라서 입력의 개수가 정해집니다. 출력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W0에서부터 WN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W는 가중치를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W0은 뭐라고 곱해집니까? 2라고 곱해진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논리 연산에서 AND 연산이 있습니다. 이 AND 연산은 입력 X1과 X2가 있을 때 입력되는 수 중에서 두 개 중에 하나가, 자, 두 개 중에 입력은 입력되는 수가 두 개가 모두 다 1일 때 그 결과가 1입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즉 모두가 똑같이 1일 때만 그 결과는 1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다 0입니다. 즉 두 개의 입력이 모두 1이 될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그런 연산이 바로 AND 연산입니다. 자, 이 AND 연산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논리 연산인데 이것을 이제 퍼셉트론의 AND 연산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입력이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들어오죠. 입력이 X1과 X2니까 두 가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총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됩니다. 2의 2승이니까 이건 4가 되죠. 그래서 0, 0이 들어오거나 1, 0이 들어오거나 0, 1이 들어오거나 1, 1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X1과 X2가 이게 지금 입력 시그널이죠. 인풋입니다. 인풋 시그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무엇이 따르겠습니까? 그 다음에가 웨이트가 주어집니다. 웨이트. 가중치가 주어지고 나서 인풋하고 가중치를 곱해서 여기서 합성을 시킨다 그랬습니다. 합성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여기서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0과 1의 값으로 조정을 해서 출력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X, 자, 입력이 0과 0이 들어왔습니다.
0과 0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가중치의 요 숫자는 이것은 사람이 주거나 아니면 가중치의 숫자를 계산해 주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러한 숫자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가중치의 숫자를 W0는 마이너스 1.5로 줬고 W1은 1로 줬고 W2도 1로 줬습니다. 그래서 자, 입력 시그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중치를 각각의 입력에다가 곱해야 되죠. 그러면 자, 여기서 W1이 1이고 W2가 1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0 곱하기 1 플러스 0 곱하기 1은 이꼬르 0이 되죠. 0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여기에는 1 곱하기 W0가 더해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1 곱하기 W0를 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5가 이게 바로 W0의 가중치가 되겠습니다. W0. 자, 그러면 0에서 마이너스 1.5를 빼면 그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5가 되죠. 두 번째, 1, 0이 들어왔습니다. 1, 0이 들어오면 1 곱하기 1 플러스 0 곱하기 1은 1입니다. 여기다가 가중치 W0를 더해주면 1 빼기 1.5가 되니까 그 결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0.5가 되죠? 마이너스 0.5가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0, 1이 들어옵니다. 0, 1이 해서 이때의 결과치가 1이니까 여기다가 다시 마이너스 1.5를 더해주면 여기도 마이너스 0.5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1이죠. 1.1이죠. 그 결과가 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5를 더해주면 결과는 0.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값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활성화 함수 안에 요 값을 집어넣어주면 자, 요 값이 0보다 적은가를 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5는 어떻습니까? 0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출력을 0으로, 마이너스 0.5도 0보다 적습니다. 출력을 0으로. 그 다음에 0.5는 어떻습니까? 0보다 크죠? 그래서 출력을 1로 줍니다. 그러면 0, 0, 0, 1이 됩니다. 자, 이 AND 연산, 즉 X1과 X2가 들어온 AND 연산을 퍼셉트론으로 구현했을 때 그 출력값이 0, 0, 0,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논리 연산과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AND 연산을 했을 때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논리 연산, AND 연산은 퍼셉트론으로도 구현이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논리 연산 중에 익스클루시브 Y 연산이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Y 연산은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그러한 연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경우는 두 개의 입력의 수가, 이게 지금 입력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입력의 수가 서로 다를 때, 이 경우죠. 서로 다를 때만이 그 결과가 1로 출력이 되는 그러한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퍼셉트론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중치의 어떠한 숫자 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가중치를 아무리 조정을 해도 퍼셉트론으로 익스클루시브 OR을 표현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경망에 대한 연구가 1970년대에 말 그대로 침체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익스클루시브 OR을 퍼셉트론으로 구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경망 연구에 대한
그러한 연구가 진행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해 버렸어요. 언제? 1970년대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다중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퍼셉트론만 가지고서는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다중 퍼셉트론이다. 자, 이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퍼셉트론을 여러 층을 쌓아서 만든 인공신경망이다. 퍼셉트론을 여러 개를 모아서 쌓아서 만든 인공신경망입니다. 이 다층 퍼셉트론은 입력층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층이 있고 중간에 은익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익층. 그래서 이러한 다층으로 되어 있는 퍼셉트론을 이용을 하면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다층 퍼셉트론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에러, 역전파 알고리즘 혹은 역전파 알고리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크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각 학습 데이터의 입력 값을 다층 퍼셉트론에 집어넣어서 출력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오차가 나오죠. 자, 두 번째, 출력값의 오차를 줄이도록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에서 가중치 값을 수정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은닉층에 나타나는 오차를 줄이도록 은닉층과 입력층 사이의 가중치를 수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러, 즉 오차가 충분히 줄어들 때까지 2번과 3번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차가 충분히 줄어들면 거기서 작업을 멈추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에러 역전파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이제 역전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출력층에서 은닉층으로, 그 다음에 은닉층에서 입력층으로, 말 그대로 뒤에서 앞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역전파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중치의 수치값을 적정한 수치값으로 찾아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은닉층에 그러한 개수가 많은 바로 다층 신경망입니다. 자, 다층 신경망인데 은닉층, 아까 입력층이 있었고 은닉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출력층이 있었는데 이 은닉층에 개수가 많은 그러한 다층 신경망을 딥 뉴럴 네트워크. 자, 개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딥하죠? 깊죠? 그래서 은닉층이 그만큼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학습을 해야 되는 가중치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러한 각각의 은닉층들은 추상적인 그러한 개념을 학습을 합니다. 따라서 은닉층이 이게 숫자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가중치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되는 계산의 그 양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산을 수행하는 컴퓨터가 처리 속도가 느리다고 하면 이러한 딥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컴퓨터, 우리가 GPU를 AI 프로그램에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DNN 이러한 것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딥러닝 학습 기법이 되겠습니다. 즉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해서 나온 기법이 바로 딥러닝 학습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얼굴 인식에 적용을 시킨 그러한 경우를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은닉층이 지금 3개죠. 자, 은닉층 하나, 2개, 3개. 그 다음에 인풋 레이어가 있고 출력 레이어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은닉층들은 이미지의 추상적인 개념을 여기서 학습을 합니다. 이 경우는 얼굴 인식에다가 딥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한 그런 경우입니다. 1번 은닉층에서 하는 것은 뭐냐? 얼굴 이미지의 어떠한 윤곽, 다시 말해서 엣지에 대해서 1번 은닉층에서 학습을 합니다. 다음에 2번 은닉층은 얼굴 이미지의 윤곽선의 조합, 즉 엣지의 조합에 대해서 2번 은닉층에서 학습을 합니다. 다음에 3번 은닉층은 얼굴의 형태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얼굴을 인식하는 이 딥 뉴럴 네트워크에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딥 뉴럴 네트워크에 특화된 그러한 학습법입니다. 입력으로 주어진 데이터에서 적합한 특징을 추출하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을 만드는 학습을 동시에 같이 수행을 합니다. 일반적인 신경망에서는 어떻게 하냐? 원시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이것을 신경망을 통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러나 딥러닝 이 네트워크에서는 특징을 추출하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을 동시에 만드는, 특징 추출과 신경망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특징을 추출하면서 동시에 문제를 해결을 위한 모델을 동시에 만드는 그러한 프로세서를 딥러닝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딥러닝은 말 그대로 딥 뉴럴 네트워크에 특화된 그러한 학습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은 이 데이터의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GPU 프로세서를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콜볼루션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콜볼루션 신경망. 이걸 CNN이라고 합니다. 즉, 특별히 이미지를 처리할 때 적합한 그러한 하나의 모델이 콜볼루션 신경망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필터에 해당하는 은닉층을 가지고 있고 이미지를 분류한다거나 이미지 내에서 사물을 인식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이미지 처리에는 콜볼루션 신경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인공지능 2차 시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 다음에 퍼셉트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야기했습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딥러닝, 그 다음에 콜볼루션 신경망,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을 아주 간략히 배워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2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